정부의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500명대입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내용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국적으로 1을 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검사 건수는 평일날로 회복됐습니다만은 언제나 주말이 있을 때는 주말 희석 효과가 있어서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금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데 이번 주 수목금토가 되어야 보다 더 본격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좋은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기 훨씬 전에는 하루 확진자에서 최대 10%, 적게는 5% 정도가 위중증으로 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망자 수도 적었지만 오늘은 비교적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5명이나 되는 사망자 숫자가 좀 비교적 많은 날에 속합니다만은 요즘에 보면은 거의 매일 사망자가 3명 이내 또 위중증도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자는 정체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줄어드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거의 접종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분들이 초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호 효과가 나타나서 이런 결과를 내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위중증 및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지금의 확진 양상, 확산 양상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위중증, 사망자 관련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에 저희가 요양병원과 관련한 집단 감염 사례 몇 차례 전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어제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고위험군 검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5일에서 7일 차에 전원 PCR 검사를 하겠고 특히 이 백신이 잘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남아공 변이를 염두에 두고서 남아공이나 탄자니아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입국한 분들은 시설 격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상반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노바백스 백신이 6월 달에 출시가 되어서 빠르면 6월 그리고 늦으면은 7, 8, 9월에 유력한 접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하반기에는 노바백스 그 이야기 관련해서 현안 몇 가지 살펴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죠.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진단검사와 관련한 뉴스입니다. 어제 정은경 청장은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접근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자가진단키트를 좀 도입을 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검사 두 가지가 같은 건가요, 일단? 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자가진단 키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정세균 총리라든가 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라든가 혹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계속해서 자가진단 키트 타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새롭게 당선된 오세훈 시장도 자가진단 키트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많은 전문가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사용을 승인한 자가진단 키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 절차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하겠다 정도로 일단은 이 정은경 청장의 발언을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어제 한 10명 정도의 이 자가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전문가들과 통화를 하거나 혹은 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10명이 모두 다
걱정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자가진단 키트 예. 도입을 한다면은 그런 전문가 그룹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구멍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계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여당의 유력 인사들 또 이제 정부 쪽에서 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한동안 상당히 이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 석 달, 넉 달 전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신속 항원 진단 검사를 워낙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질병청에서 반걸음 정도 물러서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한 서너 달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신속 항원 진단 검사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전문가들이 상당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 일이 사실 유야무야하게 없어진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은 더 위급한 상황이든 1000명 이상이 나올 때도 신속 항원 진단 검사를 쓰지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서울시장 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일부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된다. 바람직스럽지도 않지만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저는 좀 더 어하게 생각하는 게 질병청에서 한 4개월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소 완강하다가 입장을 약간 선회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입장 변화를 일으키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저는 어딘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진단검사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심도 깊게 또 원칙에 입각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혹은 자가 진단 키트는 검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지금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임시 선별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검체 채취를 의료진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자가 진단 키트라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제 이야기한 그리고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자가 진단 키트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와 검사 방법은 똑같은데 약국이라던가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판매를 해서 그 일반 시민이 집으로 가지고 가서 검체 채취까지 본인이 한 다음에 그 키트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자가 진단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은 방법인 신속 항원 진단 키트는 검사소에서 일부 허용을 해서 하고 있고 이제 일반 시민이 직접 약국에서 자기가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검체 채취도 자기가 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묻혀가지고 검사 결과까지 확인하는 자가진단 키트는 아직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제 오세훈 시장은 그 자가진단 키트도 허용을 해달라고 지금 식약처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냥 징후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자가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들이 모두 다 굉장히 올랐습니다.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테니까요. 네. 네, 그 부분은 뭐 확인된 건 아니고. 자, 관련해서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그 연구를 실시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신속 항원 진단 키트나 이제 자가 진단 키트나 이제 검사 방법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병원의 의료진들이 지금 국내에서 사용 중인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입원 환자 100명 정도를 놓고서 입원할 때마다 PCR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PCR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똑같이 검체를 다시 한번 채취를 해서 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도 활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PCR 검사 결과와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봤더니 정확도가 17.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PCR 검사를 했을 때는 양성으로 판정을 했었는데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으로 판정을 해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앞에서 신속 항원 진단 키트나 혹은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은 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양성인 상태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겠죠. 양성인 상태에서. 왜냐하면 검사 자체는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나는 어제 노래방에서 검사 받았었는데 음성 나왔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가족들이나 혹은 타인들에게 예.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감도가 17, 예, 말씀하시죠. 제가 좀 추가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울대학교 팀이 한 100명의 환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한 거예요. 이때 이제 크게는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한 그룹은 바이러스를 비교적 많이 배출하는 그룹, 다른 한 그룹은 바이러스 양을 좀 적게 배출하는 그룹. 이 그룹을 통틀어서 100명 정도 되는 거죠. 100명 정도 되는 거에서 각 사람당 검체를 2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PCR법을 위한 검체 채취, 다른 한쪽은 신속 항원 진단으로 검사하기 위한 채취, 이렇게 채취를 한 사람당 2개씩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각각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PCR로는 모두 다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양성으로 나오는데 이 신속 항원 진단은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100명 중에 40명 정도밖에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람은 결과가 더 나빠서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밖에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용어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이 진단검사는 정확도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환자를 다 찾아내는데, 신속 항원 진단 이 키트는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40명 정도, 바이러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0명 정도를 찾아내니까 이게 에러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만일에 이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썼을 때 검사 결과가 이렇게 에러가 높은데 이거를 믿고 업장을 열거나 업장을 운영하는데 참고 자료를 쓴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 신속 항원 진단 그 검사 키트와 관련해서 검사 방법 자체도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검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 상태대로 만약에 내가 음성 나왔으니까 노래방에 출입해서 마스크 벗고 난 노래해야겠다, 이런 일이 이제 펼쳐지면은 굉장히 큰 사태로 번질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예. 잘못하면은 이게 방역에 큰 구멍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의 방역을 오세훈 시장이 걱정을 한다면은 이런 전문가들의 이 진지한 충고를 좀 잘 경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답답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나 민주당의 유력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속해서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막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또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된 다음에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방역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주지 네.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검사 키트 하나당 단가라고 할까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혹시 재정적인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였고요. 자, 이번에는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30세 미만은 이제 맞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수용성이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심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영국의 사례가 중요한 참고 지점이 되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영국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백신 포트폴리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30세 미만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영국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30대 이상의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것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득이 개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차원에만 주목을 했을 때 20대의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득보다 만에 하나 드물게 발생하는 백신 부작용의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결과를 염두에 예. 분석 결과를 염두에 두고서 영국처럼 30대 미만 즉 20대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제 설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결정 굉장히 약간 유감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대신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는 20대에게 접종할 백신이 뾰족하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 20대는 맞아야 되는 20대 이 접종 대상군들이 이제 방치가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20대를 방치해 두는 것이 예. 과연 20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유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때 과연 도움이 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고민해볼 지점이 지금 최근에 젊은 층에서의 확진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146명에서 지금 3월 개강 후에 73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을 맞지 않게 된다면 이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에게 또 옮겨붙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나이를 가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하면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결정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는 백신 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백신 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백신이 완전한 백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백신 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국민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먼저 놀래서 본인들이 침소봉대하고 본인들이 문제를 더 키워가지고 오히려 언론들이 더 문제를 정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인사권자한테 지금의 백신 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체해야 된다. 이 얘기도 제가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뇌정맥동 혈전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생길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영국 자료를 다시 뒤져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재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중에 이 뇌정맥동 혈전이 0.5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생기면 사망하느냐? 그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빨리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빨리라고 하는 것도 접종 후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한 일주일 간격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세 이하의 접종을 중단하게 된 배경은 상당히 위험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0대 그러니까 29살 정도까지는 일찍 결혼하신 분인 경우에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감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점.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실 때에는 부모님들에게 전파를 시켜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이분들이 활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위험은 전혀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 명 중에 0.5명 정도의 생길 확률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왜곡, 과장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런 위험들이 백신 접종 당국 자체에 의해서 촉발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네. 방금 설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이제 영국 사례를 조금 자세하게 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시청자분들의 불안감을 좀 이렇게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4월 8일 날 영국에서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2천만 명의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이제 업데이트
업데이트해가지고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고서의 가장 이제 포인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특이한 혈전 부작용이 얼마나 생길지였어요. 그랬는데 2천만 명이 접종을 했는데 79명의 혈전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예. 79명의 혈전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100만 명당 4건 정도로 혈전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79명 중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19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만 놓고 보면은 100만 건당 0.5건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79명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19건이니까 100만 건당 0.5건의 사망이 생긴 거죠. 예. 자, 그런데 앞으로는 그 사망자 숫자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석 달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심각한 혈전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했지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면은 즉각적으로 의료진이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또 3개월 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혈전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건당 0.5건보다도 사망자 숫자가 영국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유럽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혈전과 관련된 질환의 발생 비율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환경적 요인, 인종적 네. 요인,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 네.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연 발생률이 훨씬 낮다. 훨씬 낮습니다. 10분의 예. 1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국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혈소판이 감소하는 특이한 혈전 부작용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혈전 부작용 사례만 발견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건당 0.5건보다도 더 발생 가능성이 낮고요. 그리고 그 발생하더라도 영국에서 처치를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예. 처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대우 교수님이나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혈전 부작용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과장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유튜브로 한 분이 댓글로 질문을 주셨어요. 인투더레인님인데 100만 명당 한 명이라도 목숨은 소중한 거라고 봅니다. 라면서 혈전증의 경우는 접종 후 4일째부터 두통이 심해지고 시야가 흐려진다고 하던데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백신 접종 받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는지도 궁금하고요. 라고 주셨거든요.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부작용 사례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사례로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되고 백신 병의 라벨 형태로 프린트가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접종센터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냐,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거예요. 100만 명 중,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남들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할 바 아니지만 나한테 생기게 되면 나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혈전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EMA, 유럽 식약처가 얘기한 혈전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뇌에 생기는 혈전증, 또 하나는 복부에 생기는 혈전증, 크게 두 가지입니다. 뇌에 생기는 혈전증은 나타나는 증상이 두 혈전증 다 백신 접종으로부터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주로 나타난다. 또는 2주일 이전에 나타난다. 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신 다음에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뇌혈전증인 경우에는 우선 두통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시야가 갑자기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복시 이런 현상이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통과 시야의 흐려짐이나 여러 개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복부인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혈류 흐름이 나빠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통이나 이런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숨이 가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했는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서 흉통 또는 특히 호흡이 가빠진다. 이럴 경우에는 혈전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자, 부작용으로 확실히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경우에는 모든 치료나 거기에 대응하는 모든 치료비는 정부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병원에 가시면은 아주 정밀 진단을 하신 다음에 처치를 받으시면은 완전히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작용은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노바백스 백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내일 또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